충성 여의도 벙커 상황실장 김용준입니다. 오늘의 여의도 벙커 전설의 장군 제가 존경하는 그분입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오늘도 오셨습니다. 단결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현역 선후배 장교들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누가 앉아서 경례하느냐. 제가 일어나서 하고 싶은데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딴딴따단. 자, 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얘기는 헬기 그리고 무인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육군이 대규모 항공작전을 벌였습니다.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수십여 대 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중에서도 육군 항공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이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물론 규모 면에서도 아주 큰 훈련이었겠지만 이번 훈련이 갖는 의미는 뭔지 시청자분들이 그래 저렇게 때로 모였어, 많이 모였어. 그래서 궁금해할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육군 최대 규모의 항공 훈련이었는지요, 이번 훈련이. 이번에 실시됐던 훈련은 공중 강습 작전이에요. 예. 그래서 대부대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어떤 표적에 대해서 네. 지형을 탈취하고 적을 경멸하고 점령하는 훈련이었는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그 공중 강습하는 부대에 비해서 네. 상당히 많은 공격 헬기가 이게 투입이 됐다. 이는 우리가 적을 조기에 제압함으로써 예. 아군의 생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한 그러한 계획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공격 헬기의 주 목적은 이 근접전을 하는 보병들에게 직접적인 화력을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차를 파괴하는 두 가지가 이제 이 아파치의 큰 임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중 강습 부대가 주요 지형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적의 반돌격이라든지 또 전차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했고 또 여러 제 요소가 이렇게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도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예, 반돌격이라는 용어 오랜만에 들어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 여의도 벙커의 자랑이죠. 빵빵한 교보제. 조금 전에 사령관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거를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헬기를 샀는데요. 자, 요 헬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이번 훈련 때도 무려 16대나 참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헬기가 있잖아요. 세계 최강의 헬기로 불린다는데 사령관님 그 이유가 뭔지요? 지금 현재 갖고 나오신 모형이 네. AH-64 에코형입니다. 예. 이 형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버전 5, 네. 5번이고 최신 버전이 버전 6입니다. 버전 6까지 나왔군요. 6인데 아직 주한미군도 반밖에 6를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해서 예. 이게 아주 최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력, 그다음에 기동성, 생존성, 방어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놓고 보면 네. 화력 면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헬파이어를 최대 32발인가 예. 이렇게 장착할 수 있으니까 전차를 32대를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헬파이어가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는 공대지 미사일. 네, 공대지 미사일. 그다음에 요 앞에 30mm 기관포가 있습니다. 예. 30mm 기관포는 폭발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재원 화면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그만 수류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75인치 라켓을 이제 달고 있어서 또 이제 지역 표적을 제압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최근에는 2.75인치가 70mm거든요. 예. 70mm 라켓에 유도 기능을 넣어가지고 아주 정밀 타격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력 면에서 이제 무시무시하고, 그다음에 조종사가 2명이 타고 있는데 예. 이 칵핏에 그 조종석이죠. 예. 방탄이 잘 돼 있어가지고 23mm 고사포를 맞아도 조종사가 괜찮습니다. 오, 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방탄 효과도 이제 괜찮고 방어력도 괜찮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엔진이 2개가 있어서 엔진 하나가 파괴가 되더라도 운항이 가능하고, 또 워낙 견고하게 잘 만들어서 웬만큼 그 추락을 해도 예. 불이 난다든지 또 두동강이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조종사의 생존성을 잘 보장하고 있고 예. 급 기동을 가능한데 이 헬기는 심지어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기동도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헬기가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좋고 이야.
그래서 아주 그 무시무시한데 특히 조종사의 헬멧이 예, 예. 최신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조종사가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기관포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인식을 해서요. 예, 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땡기게만 하면 따다다다닥 나갈 수 있도록. 이야, 게임에서나 보던 환경인 것 같아요. VR 쓰고 이렇게 돌리면 바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헬멧이 좀 무거워서 그렇지. 하여간 그러한 능력. 그다음에 네. 헬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 자동으로 그런 여러 데이터를 나누는 거. 이런 게 현대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주 말씀하셨었죠. 네. 전차 때도 그렇고. 그게 네. 가능한 그런 헬기예요. 뭐 무장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방호 능력에 다른 헬기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최강의 헬기. 밀리터리 터프맨 나오셨습니까? 릴라 듀프님 하시고요. 중장 충성 하시고요. 네. 헬기에 대한 23mm 고사포 방탄 대단하다라는 이방원님의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화력과 기동성 갖춘 그러니까 헬기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군 공격에 일부는 좀 고전할 수도 있는 헬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약점도 있다. 약점이 지금 언뜻 듣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이 말은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헬기가 혼자 들어가면 아무리 아파치라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교훈입니다. 예. 특히 적의 중심으로 이 헬기들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예. 적진이죠. 네. 적진에 들어갔는데 자기 혼자 또는 때를 지어서 들어갔다. 그러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오. 그래서 이번 훈련에서도 우리가 이제 봤지만 그러한 작전을 공중 강습을 하기 전에는 네. 이미 적의 알고 있는 대공 진지는 다 화력으로 무력화를 시키고 또 제공권을 확보를 해서 네. 적의 전투기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다 장악을 하고 네네네. 또 아주 높은 그 고도에서는 갑자기 나타나는 적의 표적에 대해서 그 사격을 해주고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저런 부대들이 들어가야지 예. 만약에 그런 게 하나라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들어갔다. 지금 북한이 일찍이 우리의 이런 능력을 인지하고 있어서 북한의 그 열병식이나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탱크, 모든 트럭에 이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어깨 견착식 대인 그 미사일을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헬기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고 특히 주간에 작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이 헬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 앞에 코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야간 장비인데요. 이 장비를 가지고 조종사가 예. 이 앞에 있는. 야간이든 그 안개든 예. 비가 오든 대낮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헬기들의 또 하나의 그 장점은 야간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간에 만약에 날아다니면 상대방한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예. 그러나 야간에 만약에 날아다니면 이 사람이 소리는 들리지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헬기들이 이제 지형을 따라서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생존성이 훨씬 더 배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간 작전, 예. 제병 협동 작전 네.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살아남고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야간에 작전을 안 한다든지 네. 또는 그러한 그 맨패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방어 수단도 있어요. 예, 예. 이것도 우리 전차처럼 그 능동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이건 뭐 거의 건드릴 수 없는 무기가 되지만 예. 그런 게 없이 만약에 그냥 넉넉히 들어갔다가는 2003년도에 미군 헬기들이 30몇 대가 박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도 이라크군이 뭐 대단히 뭐 저 첨단 무기를 쓴 게 아니라 57mm, 뭐 23mm 이런 그 재래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랬었던 그래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암만 아파트여도 혼자 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자, 그리고 또 하나 교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헬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일단 사진부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인데요.
김용준 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군방송의 국방TV 앵커를 할 때 2011년으로 기억합니다. 국산 헬기 이 수리온 개발 완료. 이 교보제가 바로 그겁니다. KUH-1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인데요. 이 수리온 덕분에 독자 기술로 헬기를 개발한 11번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었고요. 또 뭐 육군 항공, 또 해병대 마린원이라고 해서 또 많이 투입돼 있고. 이 수리온 헬기의 특징점은 뭔지 또 우리 작전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수리온은 굉장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헬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우리 이 방송은 전문가 방송이기 때문에 네. 좋은 점만을 부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우선 장점으로는 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뭐 미국의 엔진과 또 프랑스의 그런 어떤 디자인 또 여러 나라의 그런 전자장비를 통합할 수 있었다. 이 통합하는 것도 굉장한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통합의 기술을 만들어내서 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큰 자랑입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조종사들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종하기가 아주 굉장히 수월하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는 가장 큰 장점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헬기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정비가 용이하다는 것은 운항률도 높일 수가 높고요.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아주 장점이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다 좋은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좀 있어요. 네, 개선사항이나 네. 발전사항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건 어느 항공이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네네. 계속해서 그래서 성능 향상 개발 사업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놈이 요동이 심해요. 수리온 헬기. 예. 예, 요동이 심해서 아직 잡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보면은 얘 자꾸 금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응? 그 금이 가는 이유가 헬기가 자꾸 떨리니까 떨다 보면 그 이제 금이 생기는 거고 오, 예. 여기에 있는 전자장비들이 굉장히 예민한데 예. 그 떨림으로 인해서 그 전자장비들의 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딱 맞춰놨는데 네네. 그런 게 흔들린다든지 해서 이 떨림 현상을 이걸 빨리 잡아내야 됩니다.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예. 이게 좀 비싸요. 예. 비싼데 이렇게 비싸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한 대도 제가 알기로는 수출을 못했습니다. 수출을 못하면 단가가 높아서 이게 지금 요번에 우리가 성과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외국에 수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단가만 계속 올라가고 장점보다는 그 단점이 더 앞서갈 수 있고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네. 지금 당장 보병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총이라든지 예. 사이트라든지 또 응급처치 도구라든지 네. 또는 훈련이 많이 들어가요. 예. 소부대 무전기 이런 거에 들어가야 될 돈이 여기에 들어갈까 봐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불편한 것이죠. 어쨌든 저 수리온 개발과 이제 성능 개량을 담당하고 있는 카이에서도 완전한 국산화 그리고 말씀하신 이 성능 개선을 위해서 또 최근에는 뭐 엔진 전문 기업하고도 손을 잡았다라고 하니까 더 높이 도약하고 단가도 조금 더 싸지는 또 아까 그 미세한 움직임도 잡아낼 수 있는 한 발짝 더 발돋움하는 수리온 대기를 좀 바라보겠고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무인기 얘기로도 바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과연 여러 가지 공격 헬기들 이거를 무인기나 드론 뭐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있고 최근엔 또 9.11 테러의 주범이었던 자를 미국이 무인기로 사살했다 이렇게 합니다. 무인기가 뭐 점점 현대전에서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요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북한군 무인기 성능이 좀 궁금한 부분이 저도 이제 과거에 국방부 출입할 때 몇 번 겪었었지만 이따금씩 우리나라 나와서 돌다가 뭐 추락했는지 아니면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진 걸 수거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조악했었단 말이에요. 무인기 자체가. 그렇지만 아무리 조악한 북한의 무인기일지라도 이게 기만용이랄지 자폭용으로 쓰이면 조악하지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군의 무인기 전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얼마 전까지만 예. 해도 열병식 같은 데에 무인기가 전시가 됐는데 네. 요새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보여주는 것보다 보여주지 않는 게 더 저는 걱정이 되는데 네.
이 사람 우리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억측을 하는 거는 그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현재 아는 거는 하여간 싼 값에 예. 그다음에 무인기를 중시한다는 것도 명확합니다. 예. 그거는 김정일 시대 때부터 무인기를 중시했고 그다음에 그 저 한 대에 2,5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할 거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거기 카메라는 그냥 일반용 카메라 고해상도 일반용 카메라를 갖다 장착을 했어요. 예, 우리 그냥 사진 찍는 그런 용도 카메라요. 네네. 그걸 가지고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까지 촬영을 하고 돌아가다가 떨어져 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아주 싼 값에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가 해서 시험을 했던 것이고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거는 지금도 아주 기발하게 네. 돈 많이 안 들이면서 뭐 정찰, 그다음에 통신 중계, 감시, 정보 획득, 화력 유도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하려고 자폭은 물론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예.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장비와 전력을 갖고 있음에도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다면 바로 저 무인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좀 보이지 않는 게 더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얘기는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 좀 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는 할 것 같아서 우리 군도 이미 뭐 드론병 같은 거 이미 뽑고 있고 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단급의 UAV도 보급이 돼 있고 한데 야전에서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전방 지역에서는 이게 있긴 있지만 실전용으로 훈련하고 하는 것의 여건 또 뭐 9.19 군사 합의 등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다, 조건이다. 실제로 좀 써먹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제한된다. 있으면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물론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네. 저는 그 비겁한 지휘관들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9.19 군사 합의가 있든 없든 간에 자기가 자기 부하를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훈련시키는 건데 기본적으로 무인기를 그 비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사고 났을 때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제한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휘관들은 뭐 그런 변명을 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한테 주어진 무기를 자꾸 활용하고 그 성능을 확인하고 또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벙커 오늘 전설의 장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과 함께했습니다. 단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8분 MG로 이어가겠습니다.